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의 모든 것 질문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달러원 환율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는 이제 강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는 일단은 공포가 엄습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해외 투자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니까 주가도 빠지고 달러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지금의 이제 소위 금융시장 장세가 미국의 대규모 완화적인 정책에 힘입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환율의 어떤 이제 그 연결고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진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지,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금리를 올릴 때는 어떤 환율의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달러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율이라는 게 정의상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럼 두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를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환율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결국 어떤 통화의 가치라는 거를 한 통화의 가치를 가장 표현해 주는 어떤 툴이 금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 뉴스를 보시면 금리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다,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금리랑 환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산들이 많잖아요. 주식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근데 이제 각 나라의 채권이라는 자산에 붙은 가격표, 한국의 채권은 얼마, 미국의 채권은 얼마, 이렇게 각 자산에 붙은 가격표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정책을 하는 중요한 두 주체가 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라는 그 중요한 경제 주체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수단, 유동성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그 수단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이 환율이라는 것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가장 쉽게 와닿는 거는 상대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가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금리가 이만큼, 이 나라는 금리가 이만큼, 더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이 더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로 돈이 몰려갈 수 있고,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모든 나라들이 그 채권 시장을 다 개방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채권시장을 지금 닫아놓고 있다 보니 중국 금리가 높더라도 중국 채권이 좋아서 중국으로 돈이 몰려가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매력이라는 거는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희소성과 그 수지 관련한 그런 내용은요, 유동성 조절 수단과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말고 다른 기축통화가 아닌 그런 통화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달러를 조달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화랑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달러가 원화가 더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를 조달하기 비싸지는 그런 환경,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다. 그러면 조달 비용이 싸지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더 희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경기를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부양을 하면
수입도 막 늘어날 거예요.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서 일단은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돈을 조금 쪼인다. 그러면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상흑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 공급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경상흑자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그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그런 경로 이런 거를 통해서 금리라는 변수가 결국은 환율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좀 워낙 기축통화니까 예외라고 하고 만약에 뭐 싱가포르 달러와 원화가 있다. 아니면 호주 달러와 원화가 있다. 근데 두 나라가 같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렸지만 호주 달러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시장은 단순히 절대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인 금리 차이, 금리차라는 변수가 결국은 이런 그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다 올린다고 해서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금리를 올렸느냐. 첫 번째, 통화의 성격. 두 번째는 금리를 왜 올렸느냐.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막 올렸느냐 아니면 떠밀려서 올렸느냐. 세 번째로는 외부의 환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만 올렸느냐 다른 나라도 올렸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화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축통화, 뭐 달러를 말할 수가 있는데 기축통화국의 특징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자기 나라의 유동성 관리도 되지만 전 세계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그렇죠. 그래서 2015년인가요? 미국도 금리를 올리려고 했다가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거를 두려워해서 금리 인상을 뒤로 늦춘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건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한다는 거, 기축통화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화된 통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는 약간 좀 중간, 그렇죠. 국제화된 통화, 신흥통화의 중간쯤일 것 같은데 네. 언제 어느 때나 거래가 아주 용이하게 되는 통화들. 원화는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원화는 일단은 24시간 거래가 가능은 합니다. NDF라는 시장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글로벌 은행의 어떤 은행 시스템 속에서는 국제화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딱 그 개장과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진국 통화 같은 경우는 그런 문의 없이 그냥 은행들끼리 서로 문을 열면 그냥 24시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 통화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흥통화와 국제화된 통화의 좀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그냥 아무 때나 용이하게 되고 또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통화들, 이런 통화들 국제화된 통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흥통화는 일단 거래 제약이 있고 금융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폐쇄된 그런 나라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폐쇄된 신흥통화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나라 금리가 높으니 저 나라로 가자. 그런 이제 흐름이 끊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원화는 좀 국제화된 통화에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의 거래는 그렇지만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개방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전의 제약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국내 자본시장에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국제화된 통화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래도 사실 거의 용이하고 금융시장도 오픈돼 있으니 그렇죠. 원하는 국제화된 통화에 조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조정 이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아주 질서 있게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나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뒷부분에 조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질서한 긴축 같은 경우에 무질서하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뭐 물가가 너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또는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나만 금리를 올리는 경우 아니면 다 같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기축통화이면서 무질서한 긴축을 하고 나홀로 긴축을 한다. 네. 기축통화 달러니까. 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질서한 긴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 그런 경우라면은 물가 상승감이 굉장히 강한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미국의 일단 성장률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파른 금리 경제 체질과 안 맞는 성장률과 맞지 않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홀로 긴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흥통화이면서 질서 있는 그다음에 나홀로 긴축을 하는 사례는 저는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신흥국인데 네. 경제가 조금 너무 좋아서 과열이 있으니 질서 있게 하는데 나홀로 한다는 건 우리 경제만 좋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으니 네. 오히려 이제 그 통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신흥통화인데 무질서한 나홀로 긴축을 한다. 네. 저는 이 경우는 약세로 갈 굉장히 가파른 약세가 될 수가 있죠.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로는 터키. 예, 맞습니다.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인상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본 엑소더스에 대한 그러한 그 가파른 금리 인상이 충분히 해외 자본을 끌어들인 수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 또 통화의 안정성이 계속 해쳐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하나 더 국제화된 통화, 예를 들면 유로 같은 경우에 유로가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을 동반해서 한다. 이러면 네. 유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그건 애매하다는 거죠. 네, 애매해. 네, 강세로 무조건 네. 강세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죠. 금리차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같이 인상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통화에 특별히 강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 세계 유동성이 약간 좀 축소된다라는 측면을 좀 일부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통화에 주는 영향은 좀 중립적일 것 같습니다. 유로가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유로 강력한 강세 재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차도 좀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 시차도 있고 네. 이유도 있고 그 나라의 통화의 성격도 있고 세 가지로 네. 이제 규정 지어서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항상 그 결론을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조건 달러 강세일까?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강세일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두 번의 사례에서 보시면은, 결국 이제 주변 국가의 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른쪽 사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미국 경기가 그렇게 화랑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거기도 부동산 과열이랄지 이걸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브릭스나 유로존에 괄목할 만한 성장 그런 여건이 펼쳐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미국 금리에 대한 매력이 그다지 부각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달러를 지지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극명한 두 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80년대에는
정말 인플레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 70년대에 미국 CPI가 전년 대비 14% 이상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을 하고 싶은데 재임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인플레를 막아야 돼.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밀러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 인플레 방어에 실패하면서 17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잘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9년 8월에 볼커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됩니다. 볼커 연준 의장이 취임 8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 8월에 금리를 50bp 올리고 9월에 50bp 올린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까 79년 10월에 이게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9년 10월 6일 토요일에 이제 우리는 목표가 기준금리가 아니다. M1,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다.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를 안 하게만 한다면 금리가 10%든 15%든 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국에는 거의 20% 미국의 기준금리가 통화량만 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타났고요. 당시에 이제 인플레 막는 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인플레를 막으려 하다가 경기가 조금 둔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카터가 재임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레이건이 다음 재임을 했는데도 이 인플레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그래 볼커 연준 의장 인플레 막어 경기는 모르겠고 인플레 막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플레 방어에 성공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달러는 엄청 강해졌더라고요. 그때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미국에 투자하려고 막 자금이 이동하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80년 전후에 이 금리 인상은 가파른 달러 강세. 근데 이때도 보면 그림에서 보신 것도 굉장히 시차가 있거든요. 초기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앞서 보신 것처럼 떠밀려서 하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물가 이 잡는 게 지상 최대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 뭐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4%대에서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데 목표를 뒀고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가 잡는 것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 순간 오히려 이제 가파른 달러와 강세가 그거를 배경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꼴 동시에 달러 강세 이런 공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국에 대한 기대, 그쵸. 그다음에 거기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상대적으로 이제 꼬리표 가격이 좋다. 미국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성장이 좋아지면 이 금리면은 굉장히 땡큐인 거죠.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사후적으로 금리 인상의 사후적으로 달러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2000년대 금리 인상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달랐느냐?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다른 나라 환경이 너무 좋았다. 브릭스가 팽창하고 그다음에 유로가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시기. 거기다가 저는 굉장히 질서 있는 완만한 금리 인상도 이제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2004년 6월에 기준금리가 1%였다가 2006년 이제 그 5.25%까지 425bp를 25bp 그때 베이비 스텝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25bp씩 17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완만하게 질서 있게 인상을 해주고 떠밀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환경이 좋다 보니까 달러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쵸. 그런 금리 인상을 살짝 반영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글로벌 그 소위 유동성 장세, 다른 나라의 고성장 이런 것들 반영과 또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가 사실 그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를 믿어도 되나? 슈퍼달러라는 게 이제 통용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쌍둥이 재정 적자라는 게 미국의 가장 뚜렷한
그 발목을 잡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로화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그것이 달러를 지탱해준 효과는 굉장히 한 1년 정도 그것도 폭도 가파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에 좀 극명한 사례였다 보니까 2000 금융위기 이후로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뭐 기축통화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차트에 보시면 2004년도, 5년도에 보시면 미국이 막 금리를 올리는데도 요 구간이죠. 금리를 올리는데도 네. 우리가 별로 막 금리를 오히려 내리기도 하고 네. 안 올리는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역전이 됐죠. 최초로. 여기 네, 보시면 네. 이 플러스가 된 게 미국 빼기 한국이니까 최초는 아니네요. 2000초에도 역전이 돼 있긴 했었는데. 역정되는 네.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환율이 올라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우리보다 금리가 높다. 상대적인 가치도 높은데 환율은 빠졌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데도 환율이 빠졌다. 이 구간은 어떻게 또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신흥국의 가파른 성장, 중국, 유로, 또 유로화의 강세,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는 조선업 수주로 대별되는 대규모 달러 공급, 이런 재료가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환경과 선박수주라는 그런 내부적인 환경이 나는 하락을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원화의 위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때 보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 구간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융위기 끝나고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렸던 구간도 있더라고요. 이 구간이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조금 워낙 강세가 아주 깊진 않아도 워낙 강세가 보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 그러니까 15년 12월부터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렸고 우리는 뭐 오히려 내리기도 하고 미미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내외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구간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금융위기 전후가 달라졌다라는 그 면 중에 하나가 이 차트가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전엔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수급이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금리 차와 달러원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앞서 보신 우리는 신흥통화 지위에 가까웠고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들어왔지만 제일 중요한 채권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그때 뭐 일부 증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금리차를 보고 들어오는 성격의 자금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선진국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흥국이었죠. 신흥국이었기 때문에 금리차라는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 환율의 변수였다면 이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여건들이 이제 다 바뀌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 중앙은행 자금 포함해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신용등급도 우리가 영국이랑 프랑스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신용등급이 같고 자본시장, 채권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은 이 금리차의 영향이 조금 더 긴밀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차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통화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신흥통화, 브라질 기준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는데 브라질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준금리랑 브라질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성이 가는데 환율이 빠졌거든요. 그때는 뭐 신흥국 정말 뭐 주식 한참 하락할 때
이렇게 아무거나 던져서 맞는 애들 사면 올 돈 번다라고 하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때가 약간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그런 붐이 일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브라질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브라질이 금리차 상관없이 그렇죠. 오히려 브라질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대외적인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굳이 금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이렇게 물가 불안도 낮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의 인식으로 볼 수도 있죠. 예, 여기 두 번째 화살표는 극명하게 신흥국 통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히려 브라질은 이제 브라질 금리는 더 미국은 금리를 가만히 놔두고 브라질은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왜 올리느냐? 떠밀려서 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더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브라질이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는 별로 이제 안 좋은 여건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앞서 말씀하신 터키 사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브라질은 여전히 신흥국 통화로서 성격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통화가 이냐 그리고 떠밀려서 올리냐 아주 질서 있게 건강하게 올리느냐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그렇죠.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관심 있으실 거는 미국이 뭐 지금 23년도 빠른 데는 22년도도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그러면 달러 강세, 엄청난 달러 강세로 연결될 것이냐 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첫 번째는 네. 질서 있느냐 없느냐인데 네. 엄청난 인플레가 과연 올 거냐. 그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환경은 어떠할 거냐. 그렇죠. 다를 것 네. 같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인플레를 경험한 거는 70년대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물가는 계속 떨어졌죠. 네, 70년대 네. 뭐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난 소비를 하고 베트남 전쟁 있고 오일 쇼크 있고 그런 엄청난 인플레가 과연 올까? 지금 뭐 정부가 역대급 돈을 미국 정부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정책 실패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가 온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연준이 2% 넘는 물가를 용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수면 위로 올릴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초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주식은 빠지고 달러는 강세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잠잠해진 이유는 일단 2분기 물가 오르는 것은 누구나 예견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가파른 인플레로 연결이 돼서 연준이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좀 갖고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미국이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2014년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가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이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면서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던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ECB는 그 이후로도 금리를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그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달러 지수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14년도에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자산 매입 확대하고 또 사실 14년도는 신흥국이나 뭐 중국도 안 좋았잖아요. 15년도 중국 뭐 이제 위안화 위기 있었고 그렇죠. 15년도에 브렉시트 있었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유럽의 상황이 그때만큼 비관적일까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이제 될 것 그게 같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유럽이 어떤 상황으로 미국의 그 통화 정책 변화에 발을 맞출 것이냐. 물론 발을 맞춰서 하진 않겠죠. 유럽의 상황에 맞춰서 전개를 할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유로존이 그 당시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에서는 좀 나아. 그때는 사실은 남유럽 재정 위기에다가 뭐 브렉시트 이슈, 뭐 그다음에 유로존 해체 우려 이런 게 엄청 컸고 산업 구조도 막 다른 나라들 IT 막 따라가는데 혼자 IT 못 따라가고 그런 막 뭔가 그런 구조였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해체 우려가 별로 그렇죠. 코로나 덕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산업이 친환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럽이 되게 선두에 있다라는 점. 뭐 그런 점에서 그때만큼 비관적이지 않진 않을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혼자 내리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지출 계획 있잖아. 인프라 투자나 인적 투자.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보다 얼마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가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달러 금리 인상은 그것과도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게 얼마나 의도대로 미국 경기를 다시 제 궤도로 올려놓고 다른 나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아주 가파른 달러 강세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2000 금융위기 이전, 그다음 2014년 그 당시보다는 미국과 유로존의 격차는 일단은 좀 좁혀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도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질서 있게. 또 막 신흥국은 더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상황은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해볼까요? 네. 뭐 금리라는 그 개념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복습하시면서 더 혼란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외환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금리 하나만 놓고도 주는 영향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또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금리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 그런 것이 외환시장이다라고 일단은 좀 마음을 다잡고 환율을 좀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질문 있으시면 꼭 달아주십시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뤄봤으면 좋겠는 주제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